나스닥 지수가 최고점에서 1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우지수와 독일의 닥스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너무 다른 형태로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아마 금리에 대한 반응 그리고 민감도가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와 주가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네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를 장중에 넘었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는 형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리 상승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 금리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은 최근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추세적이다 보진 않습니다. 기저효과와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금리 상승 탄력도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미 국채 금리가 1.6% 이렇게 상회하는데 기대 인플레 상승, 네, 이렇게 회색선이죠. 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권에 있는 실질 금리까지 올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올라갔냐라 보면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작년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기저효과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YOY로 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상품 가격 강세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보면 그 상품 가격 강세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줬는데 상품 가격을 이렇게 좀 뜯어봤더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 경기 관련 상품들이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에너지, 금속 등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올해 있었던 북반구의 이상 기온, 이상 한파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저효과와 함께 그 이상 기온으로 상품 가격의 반등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인플레 우려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금리가 상승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일 처음에 금리가 올라갈 때에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이 같이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이번에 금리 상승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네.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금리 상승이 주가를 조정하는 요인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추세적인 금리 상승은 주가 조정 요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할인율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하고요. 실제로 보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국채 수익률 1.3%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경험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경기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면서 국제유가 등의 기저효과로 CPI가 크게 올라가고 그 당시 이제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기저효과 소멸 이후에 보면 다시 금리가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WTI도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이 연준이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그 장기채 금리 상승에 연준이 너무 방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는데 연준이 방관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저효과 소멸 이후에는 다시 금리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리 카드를 쓰지 않는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저효과 이후에도 금리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얘기 나오는 YCC라든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그런 전략 등을 통해서 연준이 금리 상승을 억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한파 영향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셰일가스라고 하죠. 미국 그 리그 카운트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유 생산량에 영향을 보였는데 지금 원유 재고 추이 보면 겨울철 이상 한파가 심하면서 미국 원유 재고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최근에야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리그 카운트가 코로나 영향으로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영향도 있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 한파가 왔을 때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확실히 기저 효과와 이런 이상 한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부각이 되었고, 뭐 연준도 이 이후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약화된다면 금리가 다시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 계속해서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것 같이 추세적으로 금리 상승이 상반기 중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에 따라서 연준의 행동도 결정이 될 거고 네네. 또 인플레에 따라서 금리도 결정이 될 거고 네네. 이런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을 것 네. 같은데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역시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추세적으로 나타나느냐가 이제 핵심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완화되면 금리 우려가 완화되겠지만 추세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게 추세적인 금리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 인플레이션을 좀 더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준, 지방 연준에서 아주 좋은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인플레이션을 인센시티브 인플레, 코로나 인센시티브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민간 인플레이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컨택 관련 인플레이션이 되겠고, 인센시티브 인플레이션은 아마 언택 관련 인플레이션이 될 텐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BEI가 하늘색 선인데 이렇게 크게 올라온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바로 이제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 컨택 관련한 인플레이션이 지난 연말 이후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크게 올라온 영향이 크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당연히 기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그 민간 인플레이션을 다시 좀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민간 인플레이션의 수요 그리고 공급 서플라이와 디맨드로 봤는데 추세적으로 나오려면 아무래도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돼야겠죠. 근데 이 디맨드 수요를 얘기하는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 하늘색 선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고 지금 반등하고 있지만은 연초 대비 탄력이 확실히 좀 떨어진 이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의 반등은 아니고 역시 이 모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에 추세적으로 나타나려면 코로나 상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민감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뭐 이제 관련된 산업이 여행, 레저 뭐 이런 예. 쪽의 수요가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예,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여행업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여행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네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그렇죠. 약한 거고 네네. 예, 그거를 이제 코로나 민감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자, 그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백신 관련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네. 그런 상태이거든요. 지금까지 주요국들의 백신 접종 현황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 센시티브 인플레이션 말씀드렸던 여행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은 쳤죠. 이 이상 더 빠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확인됐는데 이게 여행을 진짜 가려고 수요가 늘어나려면 코로나가 해소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집단 면역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센시티브 인플레이션, 여행 수요가 올라가면서 여행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특히 미국의 지금 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주요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스라엘, 뭐 인구가 한 850만 정도 되고 99%면 100%다 100%. 접종이 된 거네요. 물론 이게 1차 백신입니다. 그래서 예. 2차 백신까지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이미 집단 면역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높은 게 가장 빨리 시작한 영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인구의 10% 정도가 감염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항체수로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28%보다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봐야 되죠. 네, 이런 예.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 아직 3.6%, 뭐 자체 백신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 뭐 여행이라든지 레저, 뭐 극장 이런 것들의 수요가 본격화되기 위해선 집단 면역이 중요한데 그러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미국의 집단 면역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기를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인구가 한 3억 4천 되는데 지금 거의 한 1억 명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주간으로 1,000만 명씩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되는 70%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오려면 한 7, 8월은 돼야 될 것 같다. 7, 8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코로나와 민감한 여행이라든지 레저 이런 것들의 수요가 본격화되는 거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좀 더 이제 했는데요. 이스라엘 99%로 돌아가면서 정말 그럼 확진자가 얼마나 떨어지냐.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확실히 확진자는 줄어드는 줄어드네요. 게 확인이 됩니다. 예. 근데 약간은 이 코로나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99%까지 도달됐음에도 아직까지도 한 1,000여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예. 뭐 이게 면역 항체 생성 뭐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거의 뭐 집단 면역을 넘어서도 일시적으로는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오기까지는 우리가 뭐 집단 면역 시기 지금 뭐 미국 같은 게 7, 8월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관심이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네네. 양해 이전에 긴축을 할 거다 아닐 거다라고 하는 우려도 네. 상당히 있었고 했는데 네. 전망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미국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중국의 긴축 전환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긴축으로 지금 돌아가긴 너무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보면 코로나가 해소돼야지 어떤 긴축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데 예. 그걸로 보면 오히려 미국이 더 빠르다. 왜냐하면 집단 면역 시기가 어느 정도 이미 윤곽에 잡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은 아직도 3.6% 워낙 땅덩어리는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집단 면역 형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개 시작 조작을 통해서 지금 미세 보정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언제든지 다시 재유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낮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망하고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뭐 시간 뭐 짧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식시장 조정을 받았는데 3월 들어서는 이런 채권 금리의 변동성은 좀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이 결국은 금리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행동에 나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달러의 약세 기조는 유지될 거다. 그러면서 달러의 약세와 더불어서 신흥국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보면 한국 증시가 좀 약세입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가 더 강한 모습인데 그렇죠. 이게 이익 전망의 차이 때문인데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 이익 전망 모멘텀이 가장 양호했는데 최근에 보면 연초에 이익 모멘텀이 미국 대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신흥국이 선진국과 미국 대비 약화되면서 사실 한국 증시 그리고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되냐? 그때 우리 실적과 동행하는 게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무섭게 올라오는 수출 증가율을 보면 예.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수출 중에 2월에도 뭐 들었겠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타나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관련된 자동차, 2차 전지, 전자 반도체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금리 상승 등으로 가치주, 뭐 금융주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초 대비 아직까지도 차하전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가 주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증가율도 좋고 실적 개선도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올 상반기는 계속해서 차하전 중심의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맞아 보인다라고 끝으로 정리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